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과거 부실 논문 투고 논란이나 탈원전 지지 경력 논란에 대한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첫 달인 9월이 시작됐지만 날씨는 계절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중반까지 가을 장마에 이어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고시안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번 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청문회가 조금 전인 10시에 시작한 거죠? 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된 시각인 오전 10시에 시작해 지금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본격적인 질의를 받기에 앞서 기초과학에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혁신 기술과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최 후보자의 발언이 끝난 후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후 질의에서는 106억여 원을 신고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없었는지, 또 최 후보자의 모친이 강남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 후보자의 과거 부실 논문 투고 논란이나 탈원전 지지 경력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만큼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최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을의 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아직 가을을 생각하기에는 이른데요. 9월 중반까지는 가을 장마에 이어서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첫 달인 9월이 시작됐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이 연상되는 계절 9월이지만 날씨는 계절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지난주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상에 위치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산지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총 누적 강수량이 400mm 이상 기록됐습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인데 이달 상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을 장마는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가 남부와 제주도에 형성되는데 북쪽 찬공기와 만나면서 동서로 길게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며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압 배치에서는 태풍도 한반도의 위험 요소로 등장합니다.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움직이는데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을 살펴봐도 8월이 가장 많았고 7월이 2위, 9월은 6월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한반도로 북상해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대표적인 가을 태풍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9월 하순은 돼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안정화되면서 가을 장마가 사라지고 가을 태풍의 엄습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최대 풍속 시속 280km로 재앙 수준의 파괴력을 갖는 최고 등급으로 세력을 키워 바하마를 강타했습니다. 이어 미국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플로리다 등의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민 대피령 선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강타한 카리브해 국가 바하마의 해변입니다. 시속 300km 전후의 돌풍에 야자수가 심하게 흔들리고 폭풍우에 바닷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보호소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The ocean waves are crashing on the shoreline. Salt sea is just spraying onto our houses. Winds are howling like we've never ever experienced.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도리안이 세력을 확장해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격상한다며 재앙 수준의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속 300km 이상의 치명적인 돌풍과 최대 6m 높이에 이르는 파도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This is now a Category 5. It seems to be one of the biggest hurricanes we've ever seen. And that's a problem. That's a problem. 도리안은 바하마를 강타한 데 이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판비치에서 동쪽으로 340km 떨어진 지점에서 서진하고 있어 미국 플로리다 등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can all expect to see tropical storm to hurricane force impacts over the coming days. So the time for preparation is now.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플로리다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허리케인에 대비하기 위해 폴란드 방문 일정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영향권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선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사실상 경제 보복을 한 겁니다. 日韓関係は現在最大の問題である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を含め韓国側からの否定的で非合理的な動きが相次ぎ 앞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하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고 수출 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국가로 새롭게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부터 온라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게시글 조회 수가 2,000건을 넘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견 수렴 기간에도 일본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마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세관은 오는 4일 대일본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과 관세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설명회 등을 열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경남 창원은 도시의 성격상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도와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이른바 산업 독립을 위해서 지역 과학자들이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5위권의 공작기계 전문 업체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공작기계 수치 제어 부품의 90% 이상이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일본계 기업의 공급처가 있고 일본의 전략물자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가 더해지면 부품 국산화나 대체 공급처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 추세인 스마트 팩토리의 근간인 공작기계의 수치 제어 장비 국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시장을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장시간 동안에 저희 그 투자를 민간 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원은 무역 수지로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업체 대부분에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산업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름은 창원 과학기술기업지원단입니다. 재료연구소와 전기연구원, 지역대학 등에서 공학박사급 연구인력 1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역 기업의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 규제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저희 지역의 과학기술인들이 그 극복을 하고 충분히 일본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 독립 지원단의 개념을 가지고 창원시는 재정과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연구개발을 넘어서서 행정적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자와 또 기업 간의 매칭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이 필요가 있습니다. 민과 관,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는 만큼 앞으로 산업 독립에 얼마나 이바지할지 관심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미국이 최근 자국 우주사령부의 부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해공을 넘어 우주를 무대로 한 패권 다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의 서명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을 공식 선포합니다. 지난 2002년 예산 문제 등으로 폐지됐다가 17년 만에 다시 출범한 겁니다. 미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 우주사령부는 병력까지 포함한 조직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우주에서 국가안보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The dangers to our country constantly evolve, and so must we. Now, those who wish to harm the United States, to seek to challenge us in the ultimate high ground of space, it's going to be a whole different ballgame. 백악관은 우주사령부가 우주에서의 우위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 설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기 미사일 탐지 능력 등을 운용한 전투력 제공 등 미국의 우주전쟁 구조 향상에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주굴기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목적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45년까지 우주 개발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태양계 행성 탐사용 기술과 핵 추진 우주왕복선 개발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주 공간에 기반을 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맞설 대응 계획을 세우는 한편 우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중러 세 나라의 우주 역량 강화와 함께 패권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 속에 자칫 신냉전 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는 당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었죠.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 도전해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국내 법률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호사와 인공지능 알파로의 법률 자문 대결에서 승리는 인공지능이 차지했습니다. 9팀의 변호사와 3팀의 AI 가운데 AI팀이 1등부터 3등을 모두 휩쓴 겁니다. 알파로가 근로계약서 10여 개 조항을 분석하는 데 걸린 시간은 최대 10초.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들을 검색해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순식간에 지적해냈습니다. 법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에 따른 판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어떤 행정 해석 같은 거 이 부분까지 모두 반영돼서 지금 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놀랍습니다. 전문가들도 인공지능의 수준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반응입니다. 사람이 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이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이게 하는 부분들은 빠르게 검토가 끝나겠죠. 그리고 빠지는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인간이 하는 업무를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법률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일부 형사재판에서 AI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AI 판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AI의 능력이 확인된 만큼 충분히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AI가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기보다 변호사의 능률을 올리고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AI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맞춤형 AI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인공지능.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의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AI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광주 AI 집적화 단지 조성 예산은 4천억 원입니다. 단지가 가동에 들어가면 직간접 일자리만 2만 7천 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인공지능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우리 광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와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융합 전공을 만들어 170명을 뽑은 대학교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아예 AI 융합 대학을 개설했습니다. 광주 AI 집적화 단지에 대비해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에 AI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면 광주 전남 지역 산업 환경과 고급 인재 수요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전남대학교가 15년 만에 신설하는 단과대학인 인공지능 융합대학은 이 지역 산업 혁신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호남대학교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만드는 등 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이 380만 년 전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을 통해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얼굴을 생생하게 복원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좁은 얼굴에 두드러진 턱, 유인원과 사람을 반씩 섞은 듯합니다. 두상의 폭은 11.5cm, 앞뒤 길이는 20cm로 현생 인류보다 매우 작습니다. 380만 년 전 지구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남성의 얼굴입니다. 2016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한 화석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겁니다. My first instinct was that these two pieces would perfectly join. I picked up the maxilla and I picked up the cranium and click. Perfect cranium. 두개골의 주인공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나멘시스입니다. 420만 년 전부터 390만 년 전 살았던 인류인데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유인원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분리된 종입니다. 루시로 알려진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이들의 후손입니다. It was not like Anamensis disappeared and Australopithecus afarensis arose, but rather the ancestor, the potential ancestor of Australopithecus anamensis and its descendant Australopithecus afarensis actually overlapped in time, at least for 100,000 years between 3.9 and 3.8 million years ago. 연구팀은 이들이 강 주변에 형성된 삼각지나 호수 주변의 건조한 숲에 살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유인원처럼 나무를 탔는지 석기를 만들어 사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브로콜리와 케일, 배추 등을 먹을 때 만들어지는 특정 대사물질이 장염증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연구팀은 장염증을 일으킨 예쁜 꼬마 선충 동물 실험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크기가 1mm 정도인 생물로 동물 실험에 널리 사용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다양한 장내 미생물과 인체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기초 연구뿐 아니라 장 질환 개선용 식의약품 개발에도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농업식품화학회지에 실렸습니다.
요즘 종이 빨대와 텀블러 이용하기처럼 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운동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나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돋보기에서 이야기해볼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용 후 폐기했을 때 미생물 등의 작용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썩는 플라스틱으로 기존 플라스틱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